있습니다. 2014년부터 영업을 하다가 좀 만나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자산가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는 그분들의 니즈는 결국에는 세금이랑 부동산에 있더라고요. 제가 한 2020년도 정도에 운 좋게 중개사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고 강남에서 중개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7년 정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동산 자산가 분들을 뵙게 됐고요. 작년 12월에 센터에 다시 합류를 하게 돼서 현재 계속 이렇게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센터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그 청담동에서 다 내방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조인업 진행해 보셨을까요? 네. 신입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신 것처럼 저희 청담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담뿐만 아니라 서울,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부산 전국 거점 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 보신 것처럼 저희 재무위원들뿐만 아니라 세무위원분들 그리고 감정평가사분들 그리고 CFA 증권사 출신 분들이 펀드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 분들만 있어야지 저희 센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FSR 분들께 어떠한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는 조인업뿐만 아니라 제안서 신청들 다양하게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개인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와 은퇴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청담동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클로징 확률이라던가 계약 확률이 좀 많이 높다 보니까는 가급적이면은 내방하셔서 상담하는 거를 저희 추천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님께서 바쁘시면은 저희 쪼개업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 많은 신청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메띠오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담 신청해서 일정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그 노블시 센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 소개 말씀드렸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세금 하면은 좀 많이 어려워하고 저 또한 이게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금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 디테일의 차이에서 우리가 좀 더 전문가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신입 때도 정말 많이 들어가고 한 부분이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계약자랑 수익자 되어 있고 아버지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보험금에 세금이 발생하나요? 라고 정말 당연한 질문들을 하시는 고객분들 계십니다.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답변이 나눠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11년도에 저축성 보험 월납 50만 원 가입하고 14년도에 월납 50만 원을 가입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60만 원 가입을 하게 됐을 때 세금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150만 원. 안 네. 합니다. 네. 자, 또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안 한다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늘 까먹게 되는 부분이니까는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금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쉽게 이제 한 번 더 풀어보면은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로 걷어들인 거를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금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금은 못 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대표님들 보면은 속된 말로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바지 사장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세금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은 실질 과세가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더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세금은 이중과세를 금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세금 부과를 했는데 또 다른 데서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너무 억울하니까는 이중과세를 금지를 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이라고 하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밑에 보면 소 그림 있잖아요. 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처럼 일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뭔가를 걷어들여야 되겠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세금을 거두는 거랑 제가 무상으로 뭔가를 재산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쵸? 이거를 생전에 받는 거를 증여, 그리고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을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소처럼 일한 사람한테 세금을 걷는 거랑 무상으로 받는 거를 동일한 잣대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은 억울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받게 되는 사람들은 해당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에 대한 부분은 이 소득세법에서의 세금 규정이고, 만약에 타인이 보험료를 내는데 만약에 자녀가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상증세법에서 따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이 개념에 대해서는 항상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가 합쳐져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종합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해에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갑자기 한 10억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누진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0억을 받게 되면은 소득에서 또 퇴직금도 합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고 세율 구간만큼을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퇴직에 대해서는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를 매각을 하게 됐는데 차액이 또한 10억이 났어요. 근데 이거를 기본적인 소득이랑 합산을 하게 되면은 이 또한 불리하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산되지 않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법인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희가 이 퇴직이랑 양도에 대해서 이 분류과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표님의 그 소득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되는 거를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보시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이렇게 합산이 된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합산된 부분에서 아시는 것처럼 소득 공제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를 하게 되면은 과세 표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는 부분이 산출 세액이다. 그리고 나서 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부분이 저희가 세액공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살펴봤고요. 이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 6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소득세법에서 이자 소득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험 차익과 관련된 부분은 이 이자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거 제가 보지 말라고 조그마한 글씨로 준비를 드렸고요.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열거주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는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보험 차익,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더 크거나 만기 받는 금액이 더 큰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이 되면은 이자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원칙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예외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이 개념이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가 발생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 제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나 중도 해지 시까지 기간이 일단은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게 됐을 때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할게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서 보시면요, 그럼 저축성 보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큰 것을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축성 보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아까 가랑 나라고 되어 있는 각 요건들을 제가 한 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기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 세법이
2017년 4월 1일 이후에 적용되고 있는 세법이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1번, 2번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일시납보험에 대해서는 1인당 총 납입 보험료가 1억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 적립식 보험에 대해서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요. 매월 균등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1인당 한도가 15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 보험사 합산이고 추가 납입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은 연간 1,8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대한 요건은 충족할 필요는 없고요. 계약자, 피임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야 연금 형태로만 일단은 지급받아야 되고 55세 이후부터 받되 연금이 나중에 재원이 소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됐을 때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규정 같은 경우에는 2013년 2월 15일에 대한 그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일시납보험에 대해서는 한도가 2억이었고요. 월납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뭔가 요건이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제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017년 4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다양한 부분이 또 변경이 됐는데 다음과 같이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판단 여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결되어 있던 계약이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고요. 이게 만약에 요건이 충족이 된다 하면은 비과세로 빠지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 번째는 월납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는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지를 따지고 그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월납 150만 원 한도가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월납에 대한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시납에 대한 요건을 따지게 되고요. 이 또한 충족되지 않으면은 과세가 됩니다. 자,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뒤에서 제가 사례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그 부분이 이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언제 계약을 했냐에 따라서 비과세가 이제 확정이 되는 그 시점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비과세 계약이었다가 나중에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과세 계약으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근데 처음에 과세 계약이었다가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해서 비과세로 바꿔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점점 비과세에 대한 요건이 안 좋아지다 보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렇게 해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과세에 대한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2017년 4월 1일이 어떻다, 2013년 2월 15일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번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고민을 해낸 게, 자, 보시면은 이게 그 도라에몽이라고 하는 그 만화인데 이 암기빵이라고 해서 외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딱 이렇게 그려가지고 먹으면 머릿속에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응아 하면 또 까먹는데요. 근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거 하나만큼은 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거 뭐 암기를 하거나 할 게 아니라 그런 갑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요. 자, 이게 그 유튜브의 한 장면인데 그 PD가 어떤 초등학교를 갔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 너 6학년이야? 너 왜 이렇게 커? 했는데 보니까는 당황해하면서 저 선생님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좀 뭔가 좀 영하게 생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훈훈하게 생겼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는 초등학교에서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인기도 많게 생겼어요. 그쵸? 자, 너무 인기가 많아서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까지도 뭔가를 초콜릿을 받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딱 생각하시고 PD가 몇 학년이라고 물어봤죠? 6학년. 6학년 몇 살이죠? 13살이거든요. 제가 언제까지 초콜릿 받을 것 같다고 했죠?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까지 초콜릿 받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2013년 2월 15일을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당황해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암기할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갑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그 소녀시대 서연인데 교복을 입고 나 17살 고등학생이야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올린 게 이게 심지어 기사가 됐어요. 자, 몇 살이라고 했죠? 17이라고 했고요. 언제 올렸냐면은 만우절에 올렸습니다. 만우절 혹시 며칠인지 아시나요? 어린이. 4월 네, 1일. 자, 그러면은 2017년 4월 1일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를? 이 이미지를 떠올리셔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엄청 당황스러워 하시는 그 표정이 보이시는데 제가 아까 보시면 다양한 금융 자격증도 이렇게 야매로 땄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던 그냥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시면은 아까 훈훈한 선생님 떠올리시면서 13살에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을 떠올리시고요. 2013년 2월 15일 하나 딱 기억하시고 서연의 만우절날 셀카를 떠올리시면서 2017년 4월 1일을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고객이 언제 뭐 어떤 상품을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따져볼 수가 있어요. 자, 이따 맞는지 아닌지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저희는 그냥 느낌상 94년 10월 이전에는 가입하고 나서 3년만 지나면은 차액에 대해서 한도도 없고요. 그냥 다 비과세가 됐어요. 그러다가 5년, 7년, 10년에 대한 요건이 생기다가 2013년 2월 15일에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었고요. 이후에는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한도가 줄어들었다. 점점 비과세에 대해서 축소가 되고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자, 13년 2월 15일 이 무렵에 아마 그 공무직에 있는 배우자분께서 어떤 청문회 같은 부분에서 재산 소득을 확인을 하는데 거의 이제 재산들이 전부 다 보험 소득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예. 막 수십억 대가. 그러니까는 야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세법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013년 2월 15일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전까지는 10년만 지나면 비과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3년 2월 15일 날 이후로 변경이 됐다. 하나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자, 과거에는 남편에서 배우자로 계약자를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3년 2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날짜를 넘어가면서 계약자를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요, 다시 10년에 대한 기간을 충족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3년 2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날짜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되겠고, 또 바뀐 게 있어요. 올해 7월 1일자에 또 바뀐 게 있는데, 자, 이 내용이 저희 그냥 없이 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혹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들어보셨을까요? 예. 네,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 소득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25년 7월 1일자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는 뒤에서 그냥 제가 한 번 더 좀 축소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자, 유동화만 별도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로 이제 별도의 강의가 있다 보니까는 뒤에서 세금적인 내용만 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참고할 수 있도록 보면은요, 저희가 처음에 보험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보신 것처럼 이 그 저축성 코드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15일까지에 대해서는 58번부터 60번에 대한 이 코드가 부여가 되고 있고요. 17년 4월 1일 이후에 대해서는 74부터 76에 대한 코드가 부여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참고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다음과 같이 코드가 부여가 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것도 그냥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저희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 합계액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좀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에 받는 금액이 더 커졌을 때 이거를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보장 목적인데 결국에는 해약 환급금이 뭐 120%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좀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단히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기재부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에 받는 금액이 더 크게 되면은 이거는 원칙적으로 저축성 보험을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맞으나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보험료를 판단을 할 때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사망, 사고를 보장을 하거나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 보장형일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축성 보험료를 합계를 포함을 할 때 계산해서 제외가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되어 있는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뒤에서 제가 그 규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이 될 때 어떤 저축성 보험에 대한 코드로 부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순수 보장형 코드로 일단은 부여가 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돼 있고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지금까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납입보험료가 150만 원을 현재 초과를 하는데 다 비과세가 될까요? 아니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얘기를 들으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150만 원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좀 들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추가로 가입을 할 때 이게 과세가 될지 비과세가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는 우리 예표사님들께 질문을 주시겠죠. 이때는 언제 가입하셨는데요? 라고 저희가 가입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우리 고객님께서 가입했던 시점을 다 한번 기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행을 15년 7월 1일에 70만 원 가입했고요. 2018년 7월 1일에 또 50만 원 가입했고 19년도 7월 1일에 또 70만 원 가입했고요. 20년 7월 1일에 저 월납 50만 원 가입했어요. 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러시군요 한 다음에 2013년 2월 15일과 2017년 4월 1일을 딱 쓰는 겁니다. 이렇게. 딱 쓰게 되면은 아까 13년 2월 15일부터 17년 4월 1일 이 사이에 대해서는 월납의 한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대한 계약들은 아무리 많더라도 다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되어 있는 저축성 보험에 대한 월납 보험료 한도를 합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거 다 합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70. 맞습니다. 170이다 보니까는 만약에 월납보험에 대한 한도를 맞춰서 가입을 하겠다 하면은 뭐 해당 시점에서 30만 원에 대한 월납보험료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 비과세가 된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일시납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지 않는다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납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일시납보험에 대한 요건을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납입한 보험료를 고려를 하게 됐을 때 월납 50만 원을 12년 동안 만약에 10년 동안 이제 납입을 한다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숫자가 잘못됐는데 납입 보험료가 6천만 원이니까는 1억 한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비과세가 됩니다. 까지도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납 요건이 안 되면은 일신혼 요건까지 따진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달러 보험이 좀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입했을 당시보다 이제 환율이 높아서 월납 보험료 150만 원이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시점이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입했을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니까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환차액에 대해서 우리 거주자에 대해서는 환차액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나 더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일시납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이제 한 번 더 계산해 보면은 16년 2월에 일시납보험 1억을 가입을 하고 17년 4월에 1억을 추가 납입을 했다고 합니다. 신규 가입이 아니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6년 2월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판단을 할 때 2013년 2월 15일과 2017년 4월 1일을 이제 체크를 해서 13년 2월 15일 이후에는 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17년 4월 1일 이후에는 1억이다 보니까는
이제 한도 2억짜리에 1억만 가입을 하고 추가로 1억에 대해서 추가 납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반대로 1억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18년도에 추가로 일시납보험을 1억을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이제 한도가 1억까지인데 기존에 2억 가입할 때 네가 1억까지밖에 가입을 안 했으니까는 어쩔 수 없어. 마찬가지로 납입보험료 1억에 대해서는 과세인데 추가로 1억 가입했던 이 계약에 대해서는 과세 계약이 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입을 했고 추가 납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오달종 같은 경우에 좀 정말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쿠폰으로 받았을 때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 예, 말씀 주십시오. 17년 이후에 1억까지 한도니까 저것도 비과세도 좀 생각합니다. 이전 거는 당연히 네. 비과세고 저것도 1억 한도에 네. 붙여져 있으니까 네. 비과세. 2017년 4월 1일부터 그냥 이제 캡이 씌워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7년 4월 1일 이후에는 모든 국민이 일시납 1억까지만 가입 가능해. 여기까지만 비과세를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1억이 있으니까는 추가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점으로 네. 하셨잖아요. 네네네. 가입 시점을 따져서 비과세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만약에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2억을 가입을 했다 하면은 그 당시에는 모든 국민이 2억까지는 해줄게라고 해서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는데, 이후에 이제 1억을 가입을 하고 있고 17년 4월 1일 이후에도 다 1억까지만 판단을 할 거야라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1억이 되어 있으니까는 추가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걸로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법은 소급 적용이 없는데 이거는 지금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2018년. 네. 그러면 저거는 2017년 그때 세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강사님께서는 네. 소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래 되면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데 소급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1인당 총 가입할 수 있는 그 한도를 1억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 전에는 2억. 네, 맞습니다. 네네네. 2억을 가입했습니다. 네, 2억을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약에 2억을 가입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제 상관이 없으나, 지금 현재 저희가 세법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만약에 2억을 가입을 하고 있고 17년 4월 1일에 1억을 추가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2억과 1억을 합산한 3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네. 1억 2억이 되는 건데 네네. 일단 1억은 2억 한도에 들어가고 네. 신규로 1억을 했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2억 한도에서 만약에 2억까지만 가입을 하게 됐으면 이제 상관이 없으나, 해당 시점을 이제 지나오면서 추가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달에 1억이 한도니까. 네네네. 그래서 1억을 계산을 했죠. 네, 근데 이미 지금 1억을 가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7년 4월 1일 이후에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가입을 하고 있던 부분에서 추가 납입하는 거는 당연히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 계약이. 그러나 17년 4월 1일 이후에 추가로 계약했던 그 계약이 과세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할 때는 이미 17년 4월 1일 이후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과세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현재. 소급을 한다는 게 저는 좀 네. 이해가 안 가요. 요거는 그러면 제가 이후에 네, 끝나고 한 번 더 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급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근데 1억이 아니라 얼마여도 다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몇 천만 원이든 상관없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25년 1월에 종신형 연금보험 1억을 가입하고 쿠폰형으로 이제 수령을 하게 되는데 과세가 되는지 좀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 받는다 하면은 종신형 연금에 대한 그 요건을 따지게 되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연금 목적으로만 인출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됐을 때 그때 한도 없이 이제 비과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간에 쿠폰형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 부분은 연금 목적으로만 인출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족되지 않으면 월납에 대한 요건을 따지게 되나 저희가 일시납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일시납보험에 대한 1억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1억을 가입을 했다 하면은 쿠폰으로 지급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부분들까지도 다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요게 지금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 만약에 1억이 아니라 2억을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시납에 대한 요건을 판단을 할 때 이미 1억이 초과가 되다 보니까는 해당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되지만은 쿠폰으로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납입했던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을 다시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으나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수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납입한 금액을 초과를 하는 그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시점부터 원천 징수를 진행을 하고 과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납 보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이제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약관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대로 인출을 하거나 추가 납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법적으로 판단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 월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도 인출을 하거나 할 때 당연히 뭐 한도에 대한 부분은 약관상의 규정에 따라서 인출을 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추가 납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저희가 추가 납입을 할 때 연간에 대한 부분을 한도를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도를 합산하다 보니까는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은 이 부분이 연간 1,800만 원을 넘어가게 됐을 때 해당 계약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수 있다 보니까는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일시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비과세 계약이었다가 과세에 대한 요건이 충족돼 버리면은 해당 계약은 그 시점부터 과세 계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안내를 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보시면 되고,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가급적이면은 개인적으로 연금을 좀 많이 준비를 해라고 하다 보니까는 한도에 대한 규정도 없고 이렇게 좀 세법상 베네핏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뭐 한도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인출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제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약관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이렇게 뭐 추가 납입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상환을 하거나 할 때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를 합산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는 좀 애매하다 하면은 약관 대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 하나만. 예, 말씀 주십시오. 쿠폰형에서 네네. 예를 들어서 20년을 쿠폰을 받고 네네. 종신연금형 하면 비과세죠. 얼마를 가입을 했냐에 1억. 따라서 네. 1억. 그 1억까지면은 그 기간에 상관없이 다 그 10년만 넘어가면은 일단은 비과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네. 만약에 10년을 받고 해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더 많아, 원금보다. 네. 그럼 그것도 비과세.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만약에 1억을 받고, 네. 1억을 넣어가지고 10년을 받고, 네. 10년을 거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종신연금으로 받아요. 네. 그러면은 비과세죠. 그 일시납으로 일단 1억을 납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받게 되는 거는 다 과세가 안 되는 안 것으로. 되죠. 네. 그리고 네. 저기 종신형으로 받았어요. 10년 거치하고. 네. 그러면은 그것도 비과세죠.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억을 받고 20년 그걸 받고 쿠폰을 네. 해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과세죠. 해약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10년 이후에 그 비과세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된다 하면은 이 또한 비과세로 보여집니다. 1억까지는 괜찮고 1억이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일시납에 대한 부분을 저희 아까 말씀드릴 때 1억에서 추가로 뭐 2억이 되던 3억이 되던 그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만큼은 다 비과세가 되다 보니까는 그 1억까지는 이제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억 만 원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계약에 대해서는 과세 계약이기 때문에 1억 만 원을 초과를 하는 그 금액을 수령받는 그 시점부터 이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1억 넣고 추가 납입을 5천만 원을 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내가 20년 후에 그거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럼 과세가 되겠죠. 이 부분 제가 예. 가서 되겠지. 1억이 넘어. 1억까지는 그 일시납으로 일단은 1억 가입하시는 부분만큼은 어차피 그 비과세에 대한 한도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추가 납입. 추가 납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납은 1억이 네. 넘어가 버리는데 상관이 있지 않나요? 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뭐 암 진단이나 실손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가 되냐라고 일단은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이자 소득세 과세를 하나 보험 사고 발생 시의 보험금은 이제 전부 보상 원칙에 따라서 손해를 입은 만큼 이제 보상을 받는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납입을 했는데 보험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이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시행령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특약보험료에 대해서도 만약에 월납 한도가 150만 원인데 특약이 3만 원이다라고 할 경우에 이 부분도 합산이 되냐 안 되냐를 가끔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희가 특약에 대해서는 보장에 대한 내용이 이제 빠지기 때문에 150만 원만 이제 판단하면 된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될 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만약에 체결되어 있는 그 시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년 2월 14일 이후에 체결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전환을 하면서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따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체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한도가 없이 이 부분은 비과세가 되나 13년 2월 15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종신에서 이제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생활자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이제 이번에 유동화와 관련되어 있는 세법적인 내용과 이제 일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신보험을 계약을 하고 생활자금으로 지급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과세가 당연히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과세가 되지 않았으나 보시는 것처럼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을 감액을 해서 감액한 부분을 가지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보장성 보험으로 보고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올해 2025년 7월 1일 이후에 계약을 한 계약 중에서 사망보험금을 감액을 해서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 있다 하면은 이 상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 회사 상품으로 이제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의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의 종신보험도 상품 설명서를 보면은 사망보험금을 감액을 해서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고요. 이게 15년, 25년, 25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 25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되어 있는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를 가입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과세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나 25년 7월 1일 이후에 가입하고 있는 오늘의 종신보험을 가지고 생활자금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시점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네. 다 종신보험 주계약 연금 전환 할 수 있고 네. 그거는 비과세인데 네네. 연금에 대해서 저축성 보험으로 안 보거든요. 네네. 생활자금도 똑같은 개념인데 이게 다만 연금하고 생활자금 차이점은 네. 생활자금은 사망보험금 주는 거고 연금은 연금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어폐가 있는데 아, 저축성 보험으로. 요거는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2025년 7월 1일 날 그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개정이 되어 있는 때의 원칙을 보면은 올해 3월 달에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한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 유동화에 대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얘기를 한 부분이 과거에 종신보험 중에서 금리형 9억 이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게 되면은 소급해서 연금 전환 특약이 아니라 유동화에 대한 특약을 부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금과 유동화에 대한 그 차이는 일반 유동화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중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남겨두고 나머지를 이제 생활자금처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세법에서 얘기를 할 때는 2025년 7월 이후에 체결이 되고 사망보험금을 감액을 해서 연금으로 지급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된다 하면은 과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계약 네. 연금 전환은 상관없고요. 연금 전환은 상관없습니다. 네, 연금 전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년 2월 15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종신에서 이제 저축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부분이니까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존의 사망보험금에서 감액을 해서 연금으로 받는 형태는 한도 없이 다 이제 과세가 되지 않았으나 25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하겠다라고 시행령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최초의 보장성 보험을 계약을 했던 그 시점을 판단을 해서 비과세 요건을 따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시행령이 변경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자금 받는 게 네. 실제로 보증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게 확정 기간 동안 네. 확정형으로 받는 건데, 네. 그리고 사망보험금 뭐 3.5 차감 뭐 몇 프로 차감 이런 식인데, 그거를 그러면 무조건 저축성 보험으로 반영을 하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러면은 그 아마 그럼 유동화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그럼 제가 유동화를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 네. 될까요? 괜찮을까요? 왜냐면 이게 세법적인 내용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이제 보다 이해를 하기 용이할 것 같으니까는 자 유동화를 그러면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후에 그러면은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따라야 돼요. 집에서 제가 50원. 예. 유동화 저거는 지금 우리 회사는 어떤 게 없어요. 값쓰기가 그런 거는 상관적인 보수를 쓰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자는 만족하니까.
네, 그 유동화 관련해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 제가 세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는 유동화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는 타 지점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고객분이 FSR 분들한테 유동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는 타박을 주셨대요. 아니 이거 왜 모르시냐고. 그만큼 대중들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자, 이 내용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장표가 안 넘어갔는데 네. 이거 약간 조정하는 게 낫지 않아? 이쪽으로 하면 정확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피라미드처럼. 제가 유동화 내용부터 좀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과거에는 이 금감원에서 얘기를 할 때 종신보험을 보장성 보험으로 세일즈하는 거는 부합하지 않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년 전부터 공문으로 이렇게 세일즈하지 마라, 불안전 판매하지 마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목적으로 부합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에이전트분들이 세미나 영업을 하셨나봐요. 근데 경찰을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저축성으로 연금으로 세일즈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50명이 집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한 분이 급전이 필요해서 해약을 하려니까 당연히 해약 느낌이 없었겠죠. 없어서 감히 경찰한테 사기를 해가지고 해당 계약이 금감원에 접수가 됐고 너네 다 사기 당한 거야 멍청한 놈들아 해서 금감원에 150명이 집단 민원이 들어가고 다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18년 6월 11일자에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또 보도자를 냅니다. 보시면은 8월달에 2달 만에 또 보도자를 내서 종신보험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에이전트 분들도 그렇게 세일즈하면 안 되겠지만은 금융 소비자분들도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라. 이게 지금까지의 취지입니다. 목적과. 근데 올해 3월에 보니까요, 금융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자, 내용 보시면은 사망보험금을 생존소득으로 유동화해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 기조랑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망보험을 가지고 연금화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정부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25년도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장표를 한 번씩은 보셨을 수가 있는데, 지하철에 경로석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앉아 있고 지금 일반적인 좌석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20년 전 자료인데 20년 지난 현재 시점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요. 자, 작년 12월에 우리나라가 이 역사적인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가는 거를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보다 정말 빠르게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도 뭔가의 대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 번 더 좀 경각심을 갖게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이 앞만 보고 달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다른 OECD보다도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통계를 볼 수가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2064년 시점에 재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재원이 고갈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들게 될 건데요. 2007년도에는 그래서 우리가 집을 가지고 연금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주택연금이죠. 네, 주택연금이 나왔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한 부분이 노후에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정부가 낸 고안이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40대 이상 생명보험 가입 건수를 보면요, 2건에서 3건 사이의 가입 건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가지고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주택연금처럼 고령층한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종신보험을 활용을 해보자가 이번에 유동화의 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보험을 가지고 사후에 받는 것보다 사전에 받는 거는 당연히 오케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보험금을 감액을 해서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요,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라고 정부 당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뒤에서 세법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릴 건데, 유동화에 대한 내용도 제가 빠르게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동화는 뭔가 현금하는 것을 유동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망보험금 유동화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급받을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연금화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틀린 이해입니다. 실제로 일부 FSR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이 책임준비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계약을 진행을 하면은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이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그 책임준비금이 있는데, 이 책임준비금의 일정 부분을 감액을 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액을 해서 생전에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 회사는 헬스케어가 잘 되어 있지만 헬스케어가 안 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물 서비스, 헬스케어 같은 현물 서비스나 아니면은 간병비 같은 거를 직접 병원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리고 기존 연금과의 차이는 모든 전액을 다 감액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90%까지만 이제 유동화를 할 수 있고요. 10%는 사망보험으로 남겨놓고 나중에 사후 정기자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기본적인 틀에서의 유동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 보시면은 이 정부 당국에서도 유동화를 진행하는 게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책임준비금을 감액을 한다고 하다가 이후에는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은 조금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10월 23일자에 나와 있는 보도 자료를 보면은 다시 해약 환급금을 재원으로 한다라고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유동화라고 하는 개념이 과거에 있던 상품을 가지고 연금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취지인데 거의 한 40만 건의 계약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과하겠다. 이게 첫 번째 취지고 두 번째는 이 요건에 맞춘 상품을 신규 상품을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두 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기존에 이제 유동화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을 가지고 유동화를 하기 위한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도식화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 보험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납 상품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완납 상태에서 약관 대출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하고 있는 기간 상태에서 해당 계약을 가지고 유동화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가 않겠죠.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일단은 지급을 받게 되는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정기보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5세 만기가 되어버리면은 나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85세까지 받겠다. 이게 충족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해당 계약은 종신보험을 가지고 유동화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연금과의 차이는 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신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동화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생존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5년, 20년, 25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시금으로는 수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계약에 대해서 모든 종신보험을 가지고 유동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요건이 충족되는 그 허들을 하나 더 만들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차 유동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는 변액 상품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변동금리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는 일단은 금리 확정형 상품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초고액 보험금이라고 해서 사망보험금 9억을 초과를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1차적인 유동화에서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계약 중에서 금리형이고 10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 9억 이하의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유동화 대상의 상품이 포함이 되겠다라고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식화하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미 보니까는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상품으로도 지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가 되어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설계서를 받아보거나 해서 어떤 상품이 우리랑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화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감액해서 연금 형태로 받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성 보험의 일부를 감액해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거를 보장성 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변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좀 짚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 회사 상품을 한 번 더 보면요, 저희 회사 상품의 상품 설명서를 보면은 주 계약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재원을 해서 보험가입 금액을 자동으로 감액을 하고 해약 환급금을 일정 시점에서 생활자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세법에서 보고 있는 유동화에 대한 요건과 일치하다라고 일단은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우리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 5종 VIP 종신보험, 유달종, 100만종이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의 종신보험이나 VIP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에 대한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복잡한 부분, 그리고 15년, 20년, 25년 이렇게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생활자금으로 지급받다가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취소하고 나서 이제 재신청은 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지급받는 도중에 이제 중지를 했다가 다시 재신청할 수 없는 부분이 현재 오늘의 종신보험과 VIP 종신보험에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당시에 내가 70세부터 생활자금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변경을 할 수 없는 게 저희 약관상의 특징이다라고 하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후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그 유달종에 대한 부분인데 차이를 하나 보시면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노후해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차이점이 있고요.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10년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고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도 좀 더 유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완납하고 나서 5년에 대한 경과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이렇게 지급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이후에 저희가 나타나 있는 그 100만 종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선지급에 대해서 이제 취소 가능하고 중지를 했다가 다시 저 필요해서 생활자금 받고 싶어요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도록 약관상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상품이 나올수록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유동화에 대한 부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좀 더 좋아졌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품 개발팀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과거 상품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이 충족이 되고 있는 금리 확정형이고 9억 이하이면서 납입 기간이랑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이 계약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라고 하는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과를 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12월 말 정도에 개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12월 29일 날 일괄 부과가 될 예정이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타사 같은 경우에는 10월 30일 날 출시가 돼서 카톡이나 문자로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들에 대해서는 개별 다 안내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저희 회사에서도 아마 고객분들이 이 부분을 여쭤보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을 계산을 할 때 이거는 빼줄게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질병, 부사,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그러니까는 저희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을 하고 있는 계약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특정 시점을 사유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그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만기 생존, 80세 생존한다고 저희가 지급받는 형태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1번, 2번이 충족하면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에 합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기나 종신보험의 보험료라 판단할 때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정성 보험을 판단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보험료가 판단이 되지 않고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않으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보장성 보험 계약의 보험금 일부를 감액해서 이 감액을 가지고 연금 형태로 분할해서 지급받게 됐을 때는 변경하는 시점에서 해당 계약을 비과세 요건을 따지겠다라고 세법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5년 7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겠다라고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좀 억울한 그런 제가 고양이를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 보장성 보험을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당연히 비과세가 됐는데 이거를 유동화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을 하면서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형태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왜 저축성으로 변환을 해서 세금을 과세 여부를 따지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을 이제 지급받게 되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그 시점을 따져서 비과세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던 그 시점을 판단을 해서 비과세를 따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하게 됐을 텐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사망보험금 9억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저축성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최초의 보장성 보험을 체결했던 그 시점을 판단을 해서 비과세를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만약에 7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금액 중에서 사망보험금이 이제 고액이라고 하게 되면요. 나중에 2030년도에 사망보험금을 감액을 해서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다고 하게 됐을 때 현재는 종신보험이라서 과세가 되지 않으나 나중에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해당 시점에서의 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최초의 보장성 계약을 체결했던 그 시점으로 다시 롤백을 해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현재 세법상 얘기하고 있는 그 유동화에 대한 부분과 부합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 이후에 체결되어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법에 대한 적용이 준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요, 이 0을 시행하기 전에 체결된 보장성 보험 계약인데 해당 계약처럼 보험금 감액을 가지고 연금 형태로 분할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25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을 감액해서 연금 받는 형태에 대해서는 과세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종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지금까지 세일즈 됐던 계약 중에서 25년 7월 1일 이전 계약들은 전부 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후에 체결되어 있는 계약 중에서 만약에 이제 고액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세금적으로 해당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년 7월 5일 날 오늘의 종신보험 50만 원을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저희는 이 부분을 나중에 지급받는 시점에서 변환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변경되어 있는 그 세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내용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는 뒤에 스킵해서 말씀드리면요. 13년 2월 15일과 17년 4월 1일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13년 2월 15일 이후에 체결되어 있는 월납범에 대해서는 한도 합산을 할 때 이 금액 다 빼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17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되어 있는 저축성 범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월납 130만 원과 이제 5종 50만 원을 나중에 생활자금으로 지급받는다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래? 그러니까 이번에 변경되어 있는 그 세법에 대한 내용인데, 시행유 취급을 보면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자, 저희가 월납 50만 원을 가지고 감액을 현재는 90%까지만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만큼만 저축성으로 이제 지급받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9구단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9, 45. 현재 이제 월납 법률가 50만 원을 저축성으로 90%만큼 전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45만 원이 변환하는 시점에서의 저축성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의 종신보험을 가지고 나중에 특정 시점에서 생활자금을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제 보장성 보험 50만 원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으로 변환이 된 45만 원을 판단을 해서 월납에 대한 요건을 따지겠다. 이게 변경된 이번에 그 소득세법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개 보시면은 130만 원과 45만 원을 합산을 하면은 월납 150만 원을 초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초과를 하게 됐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년 4월 1일 이후 같은 경우에는 월납 한도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일시납 요건을 따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50만 원에 대해서 똑같이 10년 동안 납입을 한다고 하면은 6천만 원에 대한 그 일시납 보험료가 되고, 6천만 원에 대해서 90%만큼 전환을 한다고 하면은 69, 54, 5,400만 원이 일시납 저축성 범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시납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5,400만 원에 대한 이 해당 월납 계약은 비과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세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유동화를 하게 됐을 때 지급받게 되는 그런 연금화되어 있는 금액이 있을 거고, 저희가 납입한 보험료가 있을 겁니다. 이 또한 납입한 금액이 초과를 하는 그 시점에서의 지급받는 그 금액, 해당 시점이 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를 하고 원천 징수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자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를 한 시점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과세 계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해당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가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또 세법상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할 수 있냐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동일한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버지가 되어 있고 사망시 수익자가 자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그냥 증권상 사망시에 보험금을 수령받는 사람이 자녀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요건으로 봐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사망보험금을 유동하지 않고 감액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저희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감액을 할 때는 당연히 세금이 없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보험사와 어떤 약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15년, 20년, 25년 동안 시스템적으로 감액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과세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9억 이하에 대한 기준은 예전에도 좀 분분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 번 유동화를 실행하는 그 보험 계약 대상이 9억 이하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당 9억 이하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금 전환과의 차이점 좀 많이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연금 전환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시점에서 그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지급받을 때도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지급을 받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유동화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전환 특약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 연금 전환이 있다 하더라도 유동화 특약과 연금 전환 중에서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정부의 제도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사 중에서는 연금 전환이 없는 종신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라고 하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되니까는 저희 회사는 연금 전환과 그리고 유동화에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을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변액상품은 안 되잖아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계약 중에서 변액은 1차 유동화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화에 대한 부분과 이제 세금적인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25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되고 있는 그런 유동화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을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그 저축상보험에 대한 그 비과세 요건을 말씀을 드리다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한 내용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유동화에 대한 그 포인트는 결국에는 연금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납입한 보험료 그 이상 종신보험을 가지고 연금을 받게 되는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일단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객들도 저한테 유동화를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죽하면은 종신보험 가지고 연금 받겠냐라고 저는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 안 자체가 종신보험을 감액해서 연금 형태로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좀 한 30대에서 40대 가장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중에 그 사망보험금을 감액을 해서 연금 형태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도 준비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화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에도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해당 내용들을 좀 이제 참고하셔서 좀 세일즈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아까 유동화에 대해서 그 세금적인 부분 질문 주셨었는데 혹시 이제 정리가 되셨는지 아니면 제가 한 번 더 좀 피드백을 드리면 될지. 네. 법이 저렇게 바뀌었다니까 이제 정리 다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유동화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면서 세법이 같이 개정이 된 부분이라 그럼 결국에 네. 그건 이제 연금이 유리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생활자금 저거는 네. 세금 내야 되니까 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면 고액으로 만약에 뭔가를 진행한다 하시면은 그냥 감액하셔라라고 그냥 안내를 드리면은 되는 부분이고 이게 약간 조삼모사 같은 그런 개념이 들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저희가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100만종이나 유달종 같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50세부터 100세 사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약관상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근데 이번 세법이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 25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25년 7월 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 이제 유달종이랑 100만종 같은 경우에는 세가일장학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55세로 변경이 된 게 9월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7월달, 8월달 혹시나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모종이나 이제 100만 종을 가입을 하고 있다가 요거를 가지고 사망보험금을 나중에 생활자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고객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세법상 이제 판단을 하게 될 때 최초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는 55세 이후부터 생활자금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생활자금 받으실 때는 7월 1일 이후에 계약 체결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55세 이후부터 지급받으셔라 라고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세법에서 55세 이후부터 계피수가 동일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50년도에 생활자금을 받는다고 하게 됐을 때 2050년도에 비과세 요건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니까는 다시 가입 시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55세 이후부터 계피수 동일해야 되는 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55세 이후부터 받으세요. 요거 하나만 한 번 더 이제 안내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차피 1억이 넘어야 세금이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억 안에는 뭐 작은 계약 하면은 뭐 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 무서워서 뭐 이거를 활용을 하고 뭐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연금에 대한 중요성으로 이제 이전이 해가지고 계약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 세금적인 얘기 말씀드리다가 이제 유동화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계피 같은 네. 분들은 네. 지금이라도 계피를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게 나은 건가요? 변경을 하면은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2월 14일 이전 계약이라 하면은 계약자 피보험자를 변경을 해서 일치시키면은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2013년 2월 15일 이후 계약 같은 경우에는 또 뭐 10년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비과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걸리다 보니까는 그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질문 없으시죠? 네. 오늘 저희 이게 좀 더 있나요? 혹시 뒤에 뭐 내용이 원래 네, 그 네. 상속 증명 네. 관련된 내용이 있긴 내용이 더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제가 다시 한번 초대해서 그 뒤에 거를 한번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점을 위해서 이렇게 열광해주신 장주영 FP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